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성기의 블록체인 토크의 김은혜입니다.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홍채 인식과 지문 등록으로 빠르게 문을 열거나 그리고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 금융이나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신기술로 블록체인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시작과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꼼꼼하게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할 텐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는요,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거치시는 블록체인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자문위원이신 김성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전문가님이 나오셨는데요. 블록체인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정말 유명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블록체인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이제 차후에 자세한 거는 한 번 더 그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저는 이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블록체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군데 회사에서는 이제 CTO를 역임하고 있고 두 곳의 회사에서는 기술이사와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제가 블록체인 메인넷이라고 하는 코어 기술 개발을 직접 개발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양한 어떤 블록체인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암호화폐나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이제 시장의 관점 혹은 엔지니어나 기술자의 관점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더욱더 심도 있는 내용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번 저희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앞으로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더욱더 상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의 주제가 참 궁금합니다. 첫 시간 주제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우선 이제 블록체인을 기본적으로 가장 원론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되었으면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총 15번의 블록체인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암호화폐나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정보, 다양한 어떤 이슈들, 그런 재료들, 그리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들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제안하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크 시간들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본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이나 더욱더 쉽고 빠르게 입문하실 수 있는 블록체인에 관해서 입문할 수 있는 강의들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김성기 CTO님과 함께하는 수익을 말하다 오늘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은 기본으로 익히는 블록체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거는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거의 관계는 어떤가, 이 신뢰 문제를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면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금전적 가치를 어떤 이 디지털의 코드로 변환을 시켜서 저장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내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탈중앙화, 분산화에 대한 문제도 특정한 환경이라는 네트워크에 되게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김성기 전문가의 블록체인 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기본으로 익히는 블록체인, 인터넷이나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시고, 검색도 해보시고, 이 말, 저 말, 다양한 말들이 많아서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좀 얻기가 좀 어렵죠.
자료는 많은데 좀 명확하고 깔끔하게 좀 이해가 쉽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그거를 좀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시키고 또 그것을 좀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얘기들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뭐 이걸 쓰면 뭐 보안을 해결한다, 뭐 네트워크에서 뭐 쓰는 거다, 뭐 P2P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실은 이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거의 관계는 어떤가. 분산된 장부라고 하는데 암호화폐가 분산된 장부인가, 분산을 왜 장부를 분산을 시키는가. 우리가 각각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그거는 같이 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그 답을 내놓는 데 있어서 뭐 정확한 표현을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아직도 이 시장이 성장통을 좀 앓고 있다. 지금 왜냐면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재료나 생각들은 많은데 그걸 명확한 그릇에 담기에는 아직까지 더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블록체인을 바라볼 때 몇 가지 고민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여러분들 이제 영어 공부를 막 10년 동안 막 하죠. 10년 넘게 하죠. 뭐 20년 동안 영어 공부해도 영어 안 느는데 블록체인이 어려울까요? 영어가 더 어려울까요? 블록체인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영어보다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들 이제 블록체인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면 하고자 하는 모델과 목적이 명확하거든요. 목적 지향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뢰의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갈등을 데이터에서 만들어지는, 정보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그 디지털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 블록체인이 무엇보다 압도적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이 몇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접하시고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이 시장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보와 이해도가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블록체인 그러면 블록은 왜 블록체인이고 뭐 데이터 체인이다 뭐 파일 체인이다 안 하고 왜 블록체인이라고 이제 나가모토 사토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논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가. 그걸 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내용, 그걸 전달하고자 하는 거고요. 물론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으나 다시 그거를 제가 재표현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먼저 이제 블록에 대해서는 전산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전산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 때 이제 배웁니다. 그 마이스터고 그 이제 전산 어떤 책자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 개념은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꼴 물리 레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이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논리적인 것보단 뭔가 이제 실체가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이제 레코드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또 이제 좀 헷갈려요. 근데 레코드는 레코딩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 기록에 왜 물리를 다뤘냐면 논리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걸 명확하게 담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록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포맷을 그 안에 붙이지 않은 거고요. 그 얘기는 물리적으로 명확한 기록, 그 기록의 가장 작은 단위의 박스, 그걸 블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블록을 쌓는 것이 바로 체인인 거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 이상의 논리적인 레코드가 모여서 구성이 돼가지고 각각의 그 저장 매체, 그 입출력 단위,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 그런 단위가
바로 기본적인 블록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비트는 어떻다, 뭐 바이트는 어떻다, 뭐 데이터는 어떻다, 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다. 그 단어가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다음에 있는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필드와 그 레코드에 대한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거나 스터디하거나 개발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한 단어가 되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익숙하고 그 단어들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블럭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필드와 레코드는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단위 다음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블럭이다라는 거죠. 왜 블록체인이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블럭이 파일 단위 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 체인이라고 안 하고 데이터베이스 체인이라고 안 하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에 변질되지 않는 물리적인 최소 단위에서부터 이 신뢰 문제를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내면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마도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단어의 출발점, 시발점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산된 장부다. 나눠서 저장된 장부다. 장부는 좀 더 포괄적인 얘기죠. 기록인데 가치의 기록이죠. 값어치가 있는 기록입니다. 뭐 돈이나 계좌에 있는 어떤 단위를 기록하는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밸류가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죠. 장부니까요. 레저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분산해서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분산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분산이 되면 정보의 저장에 대한 정보의 훼손이나 어떤 공격으로 인한 부분들을 좀 회피하고 우회할 수 있고 또 침입으로부터 이제 차단하거나 그럴 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나눠서 저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 분산해서 단순하게 저장이 되면 분산돼 있다 하더라도 변조가 될 수도 있고 신뢰 문제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인화라는 걸 합니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얘기는 그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레코드에 분산돼 있는 그리고 그 분산돼 있는 장부다라는 건데 단순하게 분산만 시키면 그것도 변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쉬라고 하는 한쪽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고 반대쪽으로는 해석하기가 영구적으로 어려운 그런 함수, 암호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암호함수를 이용해서 분산해서 저장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사용할 수 있는 이 개념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 어디든 쓸 수가 있어요. 못 쓴다는 게 이상한 거죠. 이렇게 개념이 좀 추상적인 면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데 어디든 못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는 단일 체계, 이제 정형화돼 있죠. 고정적인 어떤 그 컴퓨터라고 한다면 얘는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 컴퓨터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 컴퓨터다, 글로벌 컴퓨터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개념이 신뢰 문제를 다루는 가장 물리적인 최소 단위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문제를 무엇보다 더 정밀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인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암호화폐냐 블록체인이냐 어떠한 저런 내용들은 알겠는데 저 관계 안에서 어떠한 관계로 정립이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폐죠. 암호 기술이 적용이 된 거예요. 암호를 하는 거죠. 데이터에다가 이제 암호로 이제 뭐 나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기계, 어떤 특정한 조건이 돼야만 해석할 수 있는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키나 인증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가져야만 그 원래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암호화를 시킨다고 하죠. 그 암호화를 푸는 걸 우리는 복호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복호화가 되게 어렵게 만드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할 때는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하려면 그 복호화를 할 때 암호 때 생성했었던 몇 가지 정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프라이빗 키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소들을 이루는 썰트나 난수들을 몇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동작이 되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물론 이게 특정한 데이터를 일방향으로 만들었다 해서 완전히 해석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라든지 고가용성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역함수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찾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더 복잡한 수식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타원곡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암호화된 방법론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암호 종류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그걸 다 설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함수들은 역함수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석이 아예 안 될 수는 없겠죠. 어떠한 상황의 컴퓨터가 이 문제를 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적으로 이 암호 기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수학적으로 고증도 됐고요. 검증도 됐고요. 되게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던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이 일방향 함수.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 SHA-256이라고 하는 이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을 할 때는요, 이 MD5로 예전에 저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안에 취약점이 많고요. 공개키 기반에서는 RSA 씁니다. 데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또 새로운 암호함수들이 있고요. 요즘 유명한 다양한 암호함수 중에 X11, X13 이런 것도 있고요. 다크코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적용하는 어떤 함수들도 그런 암호함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변화에 의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얘는 그냥 디지털 암호 코드예요. 근데 거기에 왜 화폐나 통화라는 단어를 붙이냐면 그 안에 내가 시중에서 움직이는 통화의 가치, 금전적 가치를 어떤 이 디지털의 코드로 변환을 시켜서 저장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내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전달할 수 있는 단위의 변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암호 기술을 적용해서 이 암호화폐라는 단어들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활용성을 높이려고 봤더니 단순하게 디지털의 암호화된 정보만 가지고 변환을 해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치 정보 수단이다, 거래 수단이다라고 했다라고 치면 이제 문제는 그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첫 시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자보가 이제 1994년에 최초로 고안한 겁니다. 지금 이제 사토시의 논문에 피어 투 피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이제 논문이 나왔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해서요. 근데 그 논문을 참조한 레퍼런스의 그 하단에 보면은 다양한 참조된 논문들이 있는데요. 그 논문이 나와 있는 시기가 1997년, 9년, 2000년 이때 나온 되게 오래된 논문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디지털 아나키, 비모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얘기들은 차치하도록 하고, 어찌됐건 그러한 개념들 중에 이 최초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고안해서 적용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기술적 설명으로 푼다면 이제 프로그래머블한 디지털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뜻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계약이란 뜻이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계약. 이제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어디에 사용하겠다, 어느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겠다,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 써야 되는 목적의 경우를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맞춰서 이 비용을 쓰게끔 이렇게 지정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목적을 맞춰서 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조건이나 계약을 명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걸 활용한다면은 시장에서 다양한 재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현존하는 ERC20이라고 하는 그 이더리움 재단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방법 중에 그 토큰으로 어떤 코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대표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은 이렇습니다. 뭐 그냥 일예로 이건 이제 일예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제 제가 5만 원이라는 제가 이제 용돈을 줍니다. 5만 원, 뭐 10만 원을 줬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교통비로 뭐 3만 원, 그 다음에 뭐 학용품 사고 뭐 책 사는데 뭐 한 7만 원 쓴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써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우리 아이한테 줬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컨트랙트를 이용해가지고 쓰라고 10만 원을 줬을 때 이 10만 원을 가지고 편의점이나 PC방이나 다른 데선 쓸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이 맞을 때만 비용이 지불될 수 있도록 수단으로 제공하는 거죠. 즉 그런 지불에 대한 수단에 투명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끔 좀 프로그램이 가능한 디지털 계약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통해서 이 화폐의 이제 이동 수단, 결제 수단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뭐 트렌드한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는 이 디지털 토큰이라는 것, 이 활용 측면 자체가 특정한 시장이나 특정한 에코시스템에 의존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해서 이제 시큐리티가 사람들은 뭐 보안 토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언어적으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시큐리티를 자꾸 이제 세이프티나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 증권위원회도 이제 SEC의 S가 시큐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화 토큰, 그러니까 토큰이 가지고 있는 밸류가 증권에 적합한 디지털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나 내용들이 이제 내재된 가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용 측면에서 그 얘기들이 이제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라는 관계는 어떻게 보면 얘를 개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이긴 하지만 그 상관관계를 합쳤기 때문에 더 나은 밸류에이션과 부가가치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혹자는 이제 암호화폐가 멋지고 그럴싸한 자동차라고 한다면 이제 블록체인은 그 기반을 움직이는 고속도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블록체인,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을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가장 기초적인 수단으로 이해를 하신 겁니다. 물론 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일상적인 단어들보다 새로운 단어인 거는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도 뭐 클라우드 컴퓨팅의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뭐 세상이 온다, 유비쿼터스란 단어가 새로운 단어였지만 이제는 많이 와닿고 그냥 클라우드 그러면 그냥 뭐 인터넷에서 쓰는 뭐 다양한 것들 그냥 우리 클라우드로 그냥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도 하나의 우리 삶에 다양한 그런 이해할 수 있는 흔한 용어나 재료가 될 것인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저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쓰이고 어떠한 측면이 있을지는 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장점과 어떤 다양한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적합한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뭐 제 원래 설명은 이제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가 설명을 원래는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 단어를 한꺼번에 다 보니까 6가지 개념을 들어보니까 되게 복잡하죠. 되게 전문성이 있는 단어를 쓴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걸 이제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블록체인이 무엇보다 왜 좋으냐, 왜 이걸 쓰는 것이 훨씬 더 강점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충분히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정보를 어떤 지갑에서 어떤 지갑으로 정보를 옮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비용을 다른 지갑으로 옮길 때 옮겼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제 은행이나 지점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동을 시키잖아요. 물론 기록이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거래가 됐다고 해서 은행이 사고가 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지점에서 뭐 어디 뭐 시스템에서
뭐 개인의 통장에서 1원씩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비용이 이제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인출됐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디지털 공식에서 담아서 인간의 의도적인 훼손으로 인해서 탈피할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익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래 수단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해 본다면 아마 정확하게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게 나한테 피해가 없었으니까 잘 와닿지는 않았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시장 자체에서 블록체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익명성은 그러한 투명성에 대한 변질, 변조, 그거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했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 1%의 확률조차도 그거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수단을 처음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델로서 이 상호작용과 운영의 모델로서 첫 사례로 만들었다는 거에선 되게 놀라운 혁명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가 이제 내가 탈퇴를 하면 내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삭제해야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고 솔직히 우리 웬만한 개인정보들을 지금 다 노출됐어요. 개인정보가 이제는 하나에 300원, 100원, 500원에 판매되고 지금 무분별하게 우리 개인정보가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그 개인에 대한 정보가 식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위협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악용할 수도 있는 사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서 익명으로 거래를 이끌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오남용의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장점이 엄청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내가 술을 먹고 내가 돌진해서 사고를 내겠다는 사람 쉽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 현상 안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해석하려고 할 때 근본적으로 익명성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해결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이 과연 제대로 있었는가라고 본다면 훨씬 더 좀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익명성이 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돼 있는 저장 장부잖아요. 그래서 이 분산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중앙화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좀 뭔가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자유를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규범과 제도나 체계 안에서 그 나라의 현상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탈중앙화, 분산화에 대한 문제도 특정한 환경이라는 네트워크에 되게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즉, 이 분산성이라는 것도 제3의 기관의 개입이 없을 뿐 그렇다고 해서 그 정보에 개입의 개념이 아닌 다른 요소, 민주적인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이 분산성의 시스템과 운영 모델들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지보수 모델, 기존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고 꺼졌나 켜졌나 그 다음에 뭐 서버를 다루는 전문가가 있어서 뭐 이렇게 구성이나 세팅들을 바꿔줘야 되고 그래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도 시스템을 과연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었나?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인공지능도요 결국 데이터의 수많은 집합과 패턴의 정교화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의 가치나 어떤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오류를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데이터를 기반을 가공하거나 어떤 과정에서 운영과 유지보수와 관리라는 측면이 들어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실은 블록체인은 그 분산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3의 기관의 개입 없이 그 분산된 환경을 유지하는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유지보수성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훨씬 더 나은 어떤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장점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 측면이 있는데요.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지금의 대다수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들이 확장성 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걸음마 단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사고 팔고 입력하고 출력하는 그 과정의 단위를 우리는 이제 입출력의 단위고 이제 금융이나 어떤 거래 기반에선 그걸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돼서 확정이 돼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그 시간에 대한 트랜잭션은 속도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범용성, 참여에 대한 어떤 개방성으로 인해서 확정성은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그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확장성에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확장성은 지금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활용 가치가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개방된 소스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연결하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뭐 회사 정보 필요하죠, 뭐 식별 정보 필요하죠, 개인 정보 필요하죠. 어떤 정보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나를 노출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과 기관과 협업을 해야 되고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제약이 없다라는 것은 그 확장과 이용이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 사용성을 확대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확장성이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은 뭐 다들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래가 됐다는 정보는 다 기록이 됩니다. 변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정보가 변질이 되면 이 이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바꿔야 합니다. 그 바꾸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들였던 모든 컴퓨팅 파워를 다 이용해도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비잔티움 톨리런트라고 하는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의 모델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되는 모든 정보, 그것이 투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성화가 되는 거죠. 거래 정보에 대한 양성화는 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거나 국가 간의 거래에 있어서 어떤 수수료나 어떤 가치를 우회할 수 있는 어떤 회피 수단으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델들을 만든다면 그런 부분들도 그 장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구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투명성이 갖고 있는 신뢰 문제가 훨씬 더 큰 거죠. 이 투명하게 되면서 양성화되는 문제가 기존의 음성화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밸류가 크다면 그 ROI가 훨씬 더 높다면 분명히 이거는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카드를 남발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우리가 금융을 실명제로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우리가 카드를 무분별하게 남발해서 시장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카드 남발로 인해서 문제는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도 그런 규제 틀을 낮추고 또 새로운 재료를 이용했던 적도 있거든요. 투명성의 모델을 금융의 시장에서 이렇게 개방화된 모델로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강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성은 데이터의 거래나 조작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이 거래 정보를 변질을 시키려면 거래 정보가 확정이 될 때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 자원을 이용합니다. 그 컴퓨터 자원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전문 용어로 해시 파워라는 거를 쓰는 거죠. 해시 파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암호가 역함수에 의해서 역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일방향 함수가 있는데 그 일방향 함수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이 될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전력을 활용해서 기록을 시키고 더 이상의 그 문제를 훼손되지 못하도록 네트워크의 자원들을 공유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질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물론 51% 이상의 어떤 파워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네트워크와 컴퓨터가 나와서 그 문제를 다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보안성 측면에서 그 어떤 그 거래 조작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강점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진이 나고 뭐 지구의 전기가 뭐 꺼졌다 켜져도요. 여기에 기록물들은 계속 남아서 그 네트워크와 운영과 신뢰 문제들을 계속 유지하는 데 이용됩니다. 여기서 어떤 장부나 정보들이 기록이 됐다고 해서 그 기록된 정보가 뭐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남아있는 거죠. 훼손되지 않게. 여기서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그 장부가 같이 병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ROI가 극대화되는 측면에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나눠서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요. 전체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것이요. 내가 저장된 정보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에 다 공유되는 게 아니라 그 트랜잭션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전체 정보를 기록하는 노드라고 하는 특정 서버군들이 있고요. 그러지 않은 그 합의에 참여하면서 그 노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더 다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안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분산해서 저장하면 자원의 낭비고 스토리지의 낭비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많은 시스템들은요. 이미 금융이나 이런 데서는요. 2대, 3대, 수십 대, 수백 대로 콘솔리데이션이라서 이제 그 여러 군데다가 나눠서 저장하고요. 이원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이미 테이프 스토리지에다가 다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저장을 시켜놓습니다. 어차피 write only, read main이라고 해가지고 웜 장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어요. 거기에 ROI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동등한 조건으로 어떤 뭐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비교의 논점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성 면에서는 이제 오류나 장애 문제에서는 이 분산된 구조로 인해서 훨씬 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강력한 특징은 바로 이 신뢰할 수 있는 이 6가지의 큰 테마 안에서 본다면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 디지털 신뢰 문제를 다루는 어떤 저장 기술이나 정보 가공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에서 본다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안의 3요소로 이해하는 블록체인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정보보호가 전공입니다. 물론 뭐 대학원을 다 마친 건 아니지만 제가 고대 정보보호대학원을 좀 수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보안의 3요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해서 이 3가지는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말할 때는 여기에서 하나가 원래는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부인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전문 용어로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가하고 식별할 수 있는 내가 인증하고 인가하려고 할 때 식별성에 대한 문제예요. 어느 누구든 인가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딱 나만 식별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은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 변경이 불가능한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뭐 결제를 하더라도 뭐 지금 결제한 밤 12시에 결제가 안 되진 않고 뭐 1시에 결제가 안 되지 않고 결제가 항상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항시 가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용성 측면. 그래서 이 3가지는 보안의 3요소에 있는데요. 이 3요소를 왜 얘기했느냐? 바로 블록체인이 이 특징을 다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보안의 요소 측면에서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보안 측면에서요. 거기에 부인 방지 기능, 나 돈 보냈어, 나 이렇게 처리했어 라는 어떤 확고한 정보가 기록이 됨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그걸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인 방지의 기능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안의 4요소의 특징을 다 가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몇 가지에 대한 정보들을 좀 쉽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블록체인의 자물쇠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식별해서 어느 누구도 저 자물쇠를 이제 한쪽으로만 기존에 있는 자물쇠는 이제 하나로만 돼 있는데 막 복잡하게 자물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자물쇠로 돼 있어서 이 인간화 식별 측면에서 다른 자물쇠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고 확고하게 메쉬업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특징에 대한 어떤 이미지고요. 이제 이 정보 자산을 거짓되게 할 수 없다. 물론 보안에 대한 문제로 본다면 블록체인 자체와 보안은 좀 더 다르게 해석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피싱이라고 하죠. 웹사이트를 변조하는 거는 웹사이트 원래 서버나 본질적인 문제와 다른 개인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나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엔드포인트의 이게 위키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리스크 측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안에 있는 기록물 관점에서 본다면 이 거짓된 정보 자산에 대한 어떤 페이크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용성 측면에서 이제 이 24시 오픈은 상시 블록체인은 오픈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인 그 암호화폐의 이동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록 익스플로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그 이제 웹사이트로 돼 있어서 그 웹에서 정보를 이제 지갑에 대한 정보를 이동을 하고 이제 찾아보게 되면 다 역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흐름이. 물론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어떤 암호화폐 기술들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은닉성을 좀 강조하려는 코인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모네로 다크코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언제나 상시 접근해서 그 정보에 식별이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은행에서 어떤 거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까지 몇 시간이 걸릴까요? 1시간, 10시간, 하루, 며칠, 몇백일? 솔직히 만약에 이런 거를 활용한다면 물론 왜곡된 정보의 어떤 저장이나 접근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시적으로 가용성 측면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나니까 보안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훨씬 더 압도적인 게 많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문제를 다루거나 이 보안의 문제를 다루거나 할 때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진 타다라는 속담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코끼리를 만질 때 어느 부위를 만지냐에 따라서 이제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이게 대문이야, 이거는 어디 동물이야, 곰이야, 이렇게 사자야. 잘못 이렇게 만져서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시장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근본적인 원리와 내용과 기본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잘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건요, 사회과학, 이 사회공학적으로 사회 문제의 신뢰를 상호작용으로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디지털 문제를 상호작용으로 풀기 위해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모형이 네트워크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수학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 얘기는 좀 합리적이죠. 그 합리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수학과 과학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어떤 기계나 장치들에 비해서 상당히 훨씬 더 좀 강점이 된다. 신뢰 모형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참여를 못하지도 않고요. 누구한테만 참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시장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바라보고자 하는 제대로 된 원론적 이해와 기본적 해석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장점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코끼리를 코끼리다라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 문제는 우리가 로컬의 문제도 아니고요. 개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사회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신뢰를 디지털에서 제대로 담아내기만 한다면 수많은 갈등 요인들을 줄이는데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끼리를 제대로 보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블록체인의 활용 측면에서 훨씬 더 좀 이익이 크고 또 사회 문제나 또 다양한 어떤 4차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되게 유용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익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첫 강을 이제 마쳤는데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엔지니어로서 이 자리에 있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어떤 대중의 좀 더 나은 정보를 얻는 어떤 정보 소비자로서 이 문제를 좀 접근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료나 장점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실타래를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어떤 좀 양질의 좋은 정보와 또 다양한 어떤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성기 CTO님과의 첫 시간 기본으로 익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했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배우는 또 첫 시간인 만큼이나 강의를 들으시고 난 이후 궁금증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몇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지금까지 연구된 이런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들, 이 블록체인이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적용되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의료 분야도 있고, 보안 분야, 다양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분야, 결제 분야, 워낙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중앙화에서부터 좀 탈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이제 ROI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이들 활용하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좀 블록체인을 위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위한 암호화폐처럼 뭔가 그것만 가지고 무엇인지 다 해결하려는 속성보다는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뢰를 어떤 사회과학이나 문제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있고, 그거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다양한 분야가 있다면 충분히 어디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광범위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이런 사회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또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입력된 정보를 또 쉽게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점이 좀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고칠 수 없다, 이런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그 항공 시스템에서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게 있죠. 이제 사고가 나면 그 기록물을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웜 장치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write only, 그러니까 쓰기만 되고 read mainly, 그러니까 읽기는 무한히 할 수 있는데 쓰기만 가능한 장치가 이제 훨씬 2000년도 훨씬 이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지나 저장 장치들은 이 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옵션에도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단순한 기록물의 신뢰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웜 장치를 봐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장점이 더 크니까 활용 가치는 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그 장점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들을 의도적으로 그 안에 삽입해서 더 이상 변질되지 않게끔 만드는 건 좀 다른 사회 문제를 낳을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활용에 대한 내용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한 다음에 활용이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웜이라는 그 부분이 앞서서 강의 때도 말씀을 해주셨던 그 신뢰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열풍이 불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열풍이 처음에 인터넷이 생겨났을 때 분위기와 얼핏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 워낙 또 새로운 기술이 산업 전반에 들어오는 그 모습이 닮아 보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이런 다양한 이런 변화들이 전문가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새롭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선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어떤 다양한 철학이나 내용들이 좀 내면에 이제 깔린다면 충분히 어떤 좋은 어떤 서비스나 양질의 어떤 재료도 활용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플랫폼에 의존적이고
또 거기에서 탈피해서 또 새로운 재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플랫폼 독식하던 어떤 문제들을 좀 민주적이고 사회 합의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공동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기대감이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우려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만들어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가 도입부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았지만 이런 혼란스러움을 딛고 이 다음 단계인 본질적인 것으로 산업 전반에 아주 확장돼서 더욱더 자리를 잘 잡아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 김성기의 블록체인 토크 첫 시간으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수고해주신 김성기 CTO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TO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김성기 CTO님과 함께 블록체인 토크, 수익을 말하다, 다양한 내용들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한 시간에 대해서는 설국지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참고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